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 장성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엄마입니다. 나이를 먹을 때까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제게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가득히 남아있어요. 만약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심장을 열어본다면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이킹 자국이 가득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 상처 위로는 또 다른 사람이 뿌린 소금 때문에 아물지도 않고 피가 계속 흘러나올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의 깊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상처를 받은 것은 40년 전의 일이에요. 꿈 많은 여고 시절에 생긴 상처죠.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받은 부디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라 더 아물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 시절에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니 당시에는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죠. 특히나 요즘에는 학교 괴롭힌 거 관련한 드라마나 뉴스가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학교 괴롭힘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당했던 것들이 생각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는 내내 울음이 그치질 않고 통곡을 하기도 했죠.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아들이 당황하면서 우는 저를 달래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남편도 집에 와서 오는 나를 보고는 또 그런 이야기를 방해하고 등을 토닥이면서 달래주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왜 그런 일로 오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상처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있다고 제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소리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깊은 상처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4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저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근래에 아들 덕분에 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그런 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의문을 가지기는커녕 내 편이 되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어준 듬직한 사람이죠. 제 여고 시절의 아픔은 사고 하나로 시작됩니다. 여고 시절 저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부모님의 품 안에서 철없이 크던 말괄량이 딸이었어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굶고 살지도 않았던 집이었고 부모님의 금술은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좋았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탓일까요? 고통과 슬픔은 한순간에 닥쳐오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은송이를 하다 보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종종 있었죠.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된다면 어머니도 함께 아버지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공부가 우선이라며 저는 집에 놔두고 가셨어요. 사고가 일어난 날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장거리 운행이 잡힌 날이었죠. 엄마, 아빠랑 같이 장거리 운행 갔다 올게. 우리 기다리지 말고 오늘은 일찍 자고 오늘 먹을 간식이란 저녁은 냉장고에 넣어 두었으니까 데워 먹어 알았지? 우리 딸, 올 때 맛있는 것도 사올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나가는 부모님께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잘 다녀오라 인사를 했죠. 그때 본 모습이 부모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간 그날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은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돌아온다는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에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시끄럽지만 혼자 있던 터라 저는 누군지 확인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시죠? 밖에서 들려 목소리는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 이모였거든요. 이모임을 확인한 저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으나 마주한 이모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얼른 옷 챙겨 입고 나와라. 일단 이모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가서 울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해. 우리 조카 잘할 수 있지? 마지막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 말해야 한다. 이모의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나왔고 병원으로 갔어요. 네, 저는 그날 부모님 두 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마주한 부모님의 모습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당시에 저도 부모님에게 어떠한 말도 못했고 그저 눈을 떠보라, 나를 보라, 대답을 해라 등의 말만 반복했죠. 그날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한나란 씨의 부모님을 모두 잃은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는 이모들이 저를 돌아가면서 보살펴 주셨어요. 친가에는 삼촌들밖에 없었던 터라 저를 돌봐줄 여유가 되는 것은 이모들밖에 없었거든요. 삼촌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크게 돌봐주지는 못했고 부모님에게 남은 재산을 챙겨서 제 앞으로 돌려주었어요.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죠. 부모님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젖어있던 세계는 더 이상 와닿지 않는 돈이었고요. 이때 없던 처리를 한 번에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모들에게 마냥 기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물론 이런 저의 상태를 보고는 이모들이 앞다투어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전 부모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것도 싫었고요. 이모들은 이런저를 설득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저는 끝끝내 부모님이 제게 남겨준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두 번째로 괴롭게 만든 것은 학교 친구들의 태도였어요.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한 저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어린아이처럼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친구들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간식이나 물건들을 동냥하듯이 저에게 내밀었고요. 이거 오늘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너 먹어? 엄마가 이거 세트로 사서 집에 많은데 너 하나 가질래? 친구들의 이런 말을 더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동정하는 행동은 저에겐 불편한 친절로 다가왔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나에게 동정 어린 눈빛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더 싫었던 것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물건을 받으면 마치 본인이 착한 사람이 됐냐 굴었던 거였어요. 저랑 놀면 마치 자신이 착한 애가 된 착각이라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 고립을 선택했고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에 맞춰야 사회에서 하나라도 똑바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를 가지 않을 순 없었어요. 이런 제게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깨워주었기 때문에 혼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인지 늦잠을 자게 될 때가 덜어 있었어요. 늦잠을 자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점심을 집에서 챙겨갈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있다고는 했지만 이는 대부분 어렸던 제 생활비로 쓰였고 낭비할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 먹기보다 집에서 싸가는 것을 택했고요. 그런데 늦으면 도시락을 싸갈 수 없으니 점심시간에는 혼자 공터로 가서 물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 있던 날도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도 물로 배를 채우고 운동장 어귀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런 제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더군요. 얼굴을 보니 의원집 딸이라는 애였어요. 같은 반에 있으면서도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이였거든요. 특히 그 애는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며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고 돈으로 친구를 사귀며 친구들 사이에 공주와 하녀놀이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 애와는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 피했는데 갑자기 쉬고 있던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내 말이 맞잖아. 제 점심에 밥도 안 먹고 물배 채운다니까. 제 고아라며 이내가 들었는데 쟤네 부모님이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갔대. 그래서 집에서도 밥 겨우 먹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했더라. 쌀도 가져다 주고 그런다던데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저런 사람한테 주는 지원도 받고 있다고 그랬어. 불쌍해서 어쩌냐. 우리 아빠는 벌써 내 앞으로 땅도 사준다고. 요즘 나랑 같이 땅 보러 다니자고 막 그러는데 괜히 내 옆에 와서 은근히 긁는 말을 하길래 무시하고 있었죠. 그런 제 태도를 보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제 앞에 자기가 먹던 빵을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얘야,
너 내 말 무시해. 이거 먹던 건데 너 줄까? 너 물로 배치한 거 다 봤거든? 아, 그래도 먹던 건데 좀 그런가? 그럼 내가 빵 사줄게. 그리고 저기 골대 보이지? 저기 골대 찍고 오면 우유도 같이 세트로 사줄게 어때? 내가 너보다 더 부자니까 적선하는 겸 사주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돌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 자기가 들고 있는 우유를 흔들면서 세트로 사주겠다는 말에 화가 나더군요. 전 그 우유를 빼둬서 그의 머리에 부어버리고 싶은 것을 참고 돌아섰죠. 당시에 저는 극도로 신경 쓰는 말이 있었거든요. 바로 부모 없이 커서 그런다는 말이었어요. 내가 잘못을 하나 하면 죄 없는 이모가 괜히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것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사고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건지 그의 눈에 제가 띄어버린 거죠. 저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게 본인에게는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지냈고 그런 제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중에는 반 애들 앞에서도 저를 보며 구걸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얘야, 엄마, 아빠도 없는 고화 주제에 뭘 그리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학교 다니잖아. 돈도 없는 집에 내가 도움 좀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속상해. 얘들아, 여기에 돈도 없으면서 우리들 돈 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그게 이렇게 떳떳할 일이니? 우리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이참에 우리한테 구걸이나 좀 해봐. 내가 나락 밥 먹으나 우리한테 구걸해서 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너희 같은 애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힘들겠어. 아무것도 모르면 그저 우리들한테 감사함이 다 인사하고 다니라고 알겠어. 이 거지야. 부모가 없는 사실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돈이 없는 거지라고 놀리는 말에 정말 화를 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고를 일으키면 이모가 와야 하고 그런 이모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 참고 참아야 했죠. 심지어 제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거짓으로 저를 고아해 거렁뱅이를 만드는 그 애의 행동이 제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어요. 또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런 그의 앞에서 주먹을 쥐고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속을 상하게 하는 날이면 화를 삼키느라 꾹 물었더니가 아플 정도였죠. 그런 날이 제게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애와 같은 이름이 보이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간혹 드라마에서 같은 이름을 발견하면 보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40년이 넘은 지금에서도 같이 드라마를 보던 옆에 있던 아들에게 말하곤 했죠. 드라마 속 장면. 그 애의 이름은 그날을 떠오르게 했으니까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바로 저 이름이야. 여기 팔에 소름 돋는 것 좀 보렴. 너도 저 이름이랑 같은 사람이 보이면 절대 엄마 눈앞에 들이밀지 마라.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은 난리를 피우는 저를 달래느라 항상 그러겠다고 말했죠. 그때마다 아들은 내가 잘 키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문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결혼 준비에 한창이라 그때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니 괜히 긴장이 되었죠. 어머.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엄마가 항상 말하던 그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결혼하는 사람의 어머니. 장모님 될 분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성도 엄마가 말하던 사람이랑 같아요. 우리가 식장 잡으면 장모님, 장인어른 이름을 알게 될 테니 미리 말하려고요. 아들의 말을 순간 소름이 돋았죠. 이때까지 전혀 사돈의 이름은 모르고 지냈거든요. 그저 아들과 결혼할 사이니 명절마다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다였어요. 그마저도 아들을 통해서만 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예비사도 이야기를 아들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애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심지어 4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애와 정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장모님이 항상 자랑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자기는 정치가 집안의 딸이라면서 정말 좋은 집안 핏줄이라고 했거든요. 본인 할아버지가 의원이라고 했나 아무튼 자기가 살던 동네랑 이것저것 알려주셨는데 그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그 동네가 있잖아. 왜 엄마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다는 동네에 거기서 본인도 살았다면서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 자기도 거기 오래 살았다고 할아버지가 의원이다. 나와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았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었지만 40년 전 그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다 똑같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을 깨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만약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 결혼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내 아들을 소개해줬던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은 포장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거든요. 그런 아들이 오래도록 거래해 오던 곳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었어요. 아들은 작은 공장이지만 사정이 무척 좋은 사람이라며 오래 믿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래를 해오고 있었고요. 가끔 수금이 밀리는 날도 있었지만 사정을 믿었기에 아들은 그마저도 그럴 수 있다며 거래를 끊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 작은 공정의 사장은 그런 아들에게 고맙다며 괜찮다면 자기 딸이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주선했던 것도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자를 만나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만나면 이어갔고 지금에서는 결혼까지 결심한 거였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장이라는 사람도 결혼하는 여자도 묘하게 숙이고 들어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그 여자랑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싶니? 진심으로 사랑해. 이 엄마가 반대한다고 해도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굳은 얼굴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머,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은 어디서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을 반대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들의 태도에 저는 과거에 내게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들은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죠. 늘 행복하게 보였던 엄마가 왜 TV에서 학교 괴롭힘 이야기만 나오면 서럽게 울었는지, 어떤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켰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뜨악한 얼굴을 했죠.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난 엄마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진심으로 엄마가 힘들다고 하는데 자식된 도리로 내가 엄마를 괴롭힐 순 없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는 그 일을 어제처럼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놀라거나 화내고 울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심각한 일을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파하는지. 나는 상상도 못할 아픔이에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죠. 아까까지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안 될 것처럼 굴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접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를 낳아준 나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아들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마치 본인이 받은 상처인 것처럼을 먹이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 이제는 과거처럼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엄마 옆에는 이렇게 보란듯이 잘난 아들도 있잖아. 그런데 왜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 사람을 피해야 해? 엄마의 지금은 과거와 달라. 엄마는 이제 당당해도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게. 우리 엄마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 결혼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저와 달리 아들은 제가 과거와 다르다. 지금의 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는데 아들에게 그저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들은 빈말이 아니었다는 듯이
고통을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조금씩 헤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더 일을 간 느낌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도 이 기회에 더욱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보여줘야겠다는 일념으로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과거에 회사를 다녔던 경력을 토대로 아들이 내어준 자리에서 제 노력은 빛을 발했죠. 아들은 대표의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전부 본인이 관리할 수 없었기에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 빈틈이 제 눈에 보였고 이것들을 하나씩 완화해 나가니 회사는 더욱 성장하고 있더군요. 제가 생산 관리를 맡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수익은 제법 오르게 되었고 아들은 돈을 떠나서 제가 다시금 이룬 성과들을 더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만큼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찾기 힘들다며 제 적성은 이렇게 나와서 대표로서 회사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저를 또 북돋아 주었죠. 또 이런 저를 힘내게 했던 것은 복수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 높으며 높을수록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에 내가 그의 집안이나 돈에 당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회사를 관리한 지 몇 달쯤이 되었을 쯤이었어요. 이제 얼마 뒤면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었죠. 회사의 큰 성장이 기여하고 떳떳하게 한 자리를 차지한 나였지만 긴장으로 몇 배는 더 떨린 상태였어요. 그때 저를 괴롭혔던 그 애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제 상태를 보더니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나이 결혼 굳이 안 해도 괜찮아. 정말 좋은 여자였지만 엄마가 절대 반대한다고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엄마가 과거에 못했던 말들, 행동 모두 하고 싶은 대로만 하세요. 엄마, 회사 다니고 나서는 표정이 과거보다 더 살아난 것 아세요? 엄마,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뒤에는 내가 항상 서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아들은 제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 감수하겠다고 말해주는데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런 자식이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뻤죠. 그렇게 몇 분을 기다렸을까요? 닫힌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얼굴은 역시나 그 애였습니다. 서로 늙어서 얼굴을 많이 변했겠지만 과거에 있던 그의 흔적은 예비 사돈이라는 여자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40년 만에 날 괴롭혔던 소름 돋는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잠시 눌러 담았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그것은 사돈 역할에 충실하게 수줍은 듯이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더군요. 돈이라면 남아도는 것처럼 굴던 그 해였지만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는지 독하고 못된 주름이 얼굴에 그득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애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앉아있던 그 애는 제가 유심히 저를 지켜보자 내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마치 어디서 본 얼굴이기는 한데 못 알아보는 것처럼요. 역시나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금방 잊어버린다더니 피해자인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상견례인 만큼 예의를 지키느라 잠시 서 있던 저는 앉기 전에 빛바랜 차즘부터 한 장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죠. 우리 상견례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요? 사돈 뗄 사람, 우리 사이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이것부터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그 애는 사진을 유심히 보는 듯 하더니 여전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쯤 되니 저것은 그 일을 아예 잊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구멍 보이나요? 얼굴 도려낸 애 하나 보이지 않냐고요. 제가 이 시절에 부모님이 한낮 한시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이 도려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막질인 친구였어요. 부모를 잃어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구걸해보라며 친구들 앞에서 무릎도 꿇게 했거든요. 그런 애도 지금쯤이면 자식을 낳고 부모가 S되어서 이런 자리에 나오고 하겠죠? 아무렴요.
사람 일은 한 척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애도 당연히 어디선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겠죠. 지금처럼요. 제가 말하는 순간 드디어 기억이 났는지 절 괴롭히던 동창이라는 것은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겠죠. 제가 예비사돈하고 부르죠. 조금 지나서 고개를 들더니 흥분한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꺼내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모르는 척 잡아떼는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다시 소리치더군요. 그때는 어렵잖아요. 철없는 시절의 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게 어이가 없네요. 세상에 부모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당신도 알 것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는 치기로 벌어지는 짓도 있다는 거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어렸던 때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되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철없는 시절에 했던 일이라며 소리치는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철없는 시절에 했던 말이라고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제 명함을 그년과 그 남편 앞에 던지며 경고했죠. 뭐, 기억이 안 나 어린 시절을 했던 철없는 행동이래. 그래, 당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이 어린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으니 나도 이제는 당신 마음에 상처 좀 주려고. 과거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아직도 그때 잘 나가던 사람 같아 오늘부터라도 그때 기록이 새록새록 나도록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내가 던진 명함에 부대표라고 써진 걸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지금 회사의 생산 공정은 전부 제 관리하에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상황 판단이 빠른 것은 그녀는 남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딸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왔는데 자기 아내라는 사람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그 애의 남편은 친구의 탈을 쓴 본인 와이프를 제 앞에 무릎 꿇리면서 말하더군요. 재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내 사업에 돈을 보태줬어? 아니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움이나 주었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밥벌어지를 살았으면 내 사업을 망하게나 하지 말아야지. 과거에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소리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얼른 이분에게 사과해. 무릎을 꿇어서라도 빌어란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 자식도 공장도 끝나게 생겼다고 당장 사죄드리지 못해. 아니면 여기서 한 대 혼나볼래? 그러면 제대로 정신이 들겠어. 당장 똑바로 사과해.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그의 고개를 숙이면서 덜어 미안하다고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며 사과를 하면서 그에게 다시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야. 뭐 철없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내가 사람을 한참을 잘못 봤지? 이런 사람이랑 내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니. 철없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해서 넘어갈 상황으로 보여?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더라도 어이가 없는 이 상황에 너 똑바로 사과하고 내 손에서 알아서 정리해. 그렇지 못하며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나마 사돈 어른이 될 사람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었죠. 본인이 듣기에도 저의 괴롭힌 사실에서 그저 벗어나려고 하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에게 말했죠. 내가 쉽게 넘어가자고 한다면 나도 그래 줄 거야. 대신 이 결혼도 너희 남편의 사업에서도 나는 손을 빼겠어. 이 모든 상황은 내 아들도 다 허락했으니까. 알면 제대로 나한테 사죄해. 내 강경한테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석은 없다 싶었는지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사과의 말을 내뱉기 싫었던 건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상견례장에 나가려고 했어요. 애초에 남편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으니 아들과 저만 자리를 뜨면 이 상견례는 파하는 거였죠. 제가 나가려고 하자 오히려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눈빛을 말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뭐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걔도 자식을 가진 부모였는지 제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너라는 걸 첫눈에 알아보지는 못해서 당황했었나 봐해. 내가 정말 몹쓸 년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나 당해도 싸다. 그래도 우리 애들 결혼까지는 손대지 말아줘. 남편의 사업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서 해결하자. 아, 내가 다 하면서 할게. 내가 하라는 건 모두 내가 다 감사할 테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자 여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마치 제가 괴롭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더군요. 이제는 마치 제가 괴롭히는 사람의 입장이 된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콧물까지 흘리며 우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옆에 있던 휴지를 바닥으로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기억이 떠오르나 봐. 그렇게 눈물 짜낸다고 해서 누가 마음이라도 아프대. 여기 콧물이랑 눈물 좀 닦아. 난 내가 나를 잊었다고 하니 굉장히 섭섭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너랑 같은 이름만 봐도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아니 오죽하면 학교 괴롭힘이라는 장면만 봐도 눈물이 나거나 경기를 일으켰어. 지금 이렇게 당해보니 어때? 이제 우리 이야기가 옛날에처럼 생각되지 않아. 맞아. 그건 옛날 일이 아니야? 당장 내일부터는 내 딸의 결혼, 남편의 사업이 문을 닫게 해줄 현재의 사건이지. 그러게, 돈 많다고 으스대지 말고 잘 좀 살지 그랬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데 오늘의 나랑 내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안 그래? 전이 말의 끝으로 우선 상견례는 미루기로 했어요. 아들도 제가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별말 없이 그럴 것이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결혼을 포기해도 된다고 했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살면서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아들의 결혼을 저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 안 해도 된다는 말만 제 옆에서 계속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상견례 날을 잡았고 이때는 우리 남편을 포함한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타 다른 상견례와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었죠. 저를 괴롭혔던 동창이라는 년은 상견례 장소에서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과거의 내 모습처럼 비굴하게 애써 웃으면서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있었죠. 저도 그런 모습을 굳이 나무라진 않았어요. 어차피 해야 할 결혼이니 우선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요. 이후 아들은 원래 일정대로 결혼을 진행했고 결혼식장에서는 저를 괴롭혔던 과거의 인사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그래도 다른 쪽에는 그 시절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과 잘 지냈는지 신부 측 사람들로 결혼식장을 방문했더라고요.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어머니로 식장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로 눈치 보면서 절 괴롭힌 예비 사돈아니 이제는 사돈이 된 그의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는지 눈을 찌푸리고 다시 본인들의 자리로 가서 앉았고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을 다 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식이 끝나자마자 얼른 남편과 함께 자리를 떴고요. 남편과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을 많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사업을 하는 아들의 친구이거나 사업 관계자가 더 많이 오길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일찍 자리를 떠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아들은 이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그 사이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회사로 출근해서 일을 했고 아들은 간간히 전화를 걸어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은 곧장 우리 집으로 왔고 며느리는 잠시 자신의 본가에 들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함께 다녀올 텐데 아들의 화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뒤에 온 며느리에게 선물을 받았지만 저는 사돈의 모습이 덜어 남아있는 며느리가 처음에는 그리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이 들었어요. 하는 행동은 그 해와 달랐지만 외형이 딸이라서 그런지 비슷했으니까요.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제 무관심한 태도가 본인에게는 시집살이를 느끼게 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도 아들의 부인이므로 선은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역시나 동창이었던 사돈도 제가 본인 딸을 시집살이를 시킬까봐 두려웠는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제 딸 손에 뭘 자꾸만 보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로 연락이 와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죄송하다고요? 본인도 이제야 딸을 시집 보내고 더 사무치게 후회를 한다며 용서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본인 딸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요. 잘못은 본인이 했지 본인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느냐고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장모님이 그렇게 잘 해준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며 뭐 하나 시키는 거 없이 앉아만 있게 하고 본인 딸이 잘못하면 대신 혼돈 내주고 한다고 해요. 사위 대접 톡톡히 잘 받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과거의 아픈 상처로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극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대를 거쳐서라도 인과응보라는 것은 꼭 있다는 것을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알겠지만 정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에는 나한테 과거로 남은 일이지만 동창에게는 현재 일이 된 만큼 동창은 꽤나 괴롭게 지내고 있어요. 본인의 과거를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도덕, 양심,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려서도 그런 짓은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자신의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과거 때문에 집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사위된 사람은 내 아들이고 사돈은 피해자 당사자니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따금 가족 모임이 생기면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지내고 있답니다. 제 길었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기를, 누군가에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괴롭혔던 애처럼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세먼지도 많은 요즘 다들 몸 건강히 잘 챙기셨으면 하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